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불방용 아이템 불나게 털어주는 SBS 청년 프로젝트의 팟캐스트 불타는 청년입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이슈지의 팀 이경원 기자고요. 일단 오늘 자기소개부터 깔끔하게 하고 시작하시죠. 일단 여기 계신 허 부장님께서는 좀 이따가 소개를 해주시고 네. 원희 기자부터. 네, 안녕하세요. 저 이슈팀의 막내를 맡고 있는 원종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슈팀 진지충을 맡고 있는 김민정 기자입니다. 네. 네, 저는 불타는 청년 장명 센스와 유일한 20대를 맡고 있는 정혜경 기자입니다. 항상 20대를 강조해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밀고 몇 달 안 있습니다. 남았으니까. 그러게요. 오늘 저희 불타는 청년의 불청객이 한 분 와주셨습니다. 와. 네, 감사합니다. 뉴미디어 뉴스부장 맡고 있는 허윤석이고요. 제가 여기까지 어떻게 끌려가게 되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잘 털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이게 불타는 청춘으로 처음에 알고 있었는데 불타는 청년이잖아요. 네. 불타는 청년의 아까 말씀하신 게스트, 손님, 객 이렇게 돼서 불청객이라고 해서 주저했는데 근데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예, 삼고초려했죠 저희가. 그렇죠. 저희 원종진 기자의 섭외력이 빛을 발하는 순간. 잡혀왔습니다. 예전 저희 부장이시기도 한. 그쵸. 예. 저희 8월 달까지 8월이었죠. 7월이었나? 그때까지 함께 저희 했던. 함께 7월이요. 예. 이슈시의 팀을 이끌어 주셨던 리더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뉴미디어 뉴스 부장으로 가셨습니다. 그땐 몰랐는데 가시니까 생각이 자주 나더라고요. 이게 좀 위아래 관계가 좀 바뀌고 있다는 네. 그런 느낌을 우리 원종진 기자를 보면서 항상 제가 뭐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뭐 되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아닙니다. 해주셨네요. 예. 그렇죠. 뭐 그때 생각이 많이 나긴 해요. 또 항상. 맞습니다. 근데 또 시청하시는 분들이 또 허 선배에 대해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네. 저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이제 허 선배 얼굴이 썸네일에 나와 있는 또 청년 흥신소 컨텐츠를 보실 수 있으니까 그거 찍고 인사가 났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그때 것 같습니다. 몰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 한번 얘기해 보죠. 저희가 굳이 우리 불청객으로 이 50대인 허윤석 부장님을 초청하게 된 이유이기도 한데 저도 이게 지금 처음 봤어요. 라떼이즈 홀스 이거 맞아요? 네, 저도 사실 네. 얼마 전에 처음 알았어요. 네. 진지충이어가지고. 네. 뭘 것 같으세요, 선배? 뭐 라떼는 말이다? 네, 맞아요? 라떼는 말이야. 흡사했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말이야. 지금 라떼는 진짜 말이야. 처음 When I was young. 라떼. When I was young. 그렇지. 라떼는 또 스탠포드에서 말이야. 공부를 하신 또. 아유 뭐 네, 또 이 네. 틈새 소개를 해야 발음은 좀 안 좋고요. 음. 예. When I was young. 이러면 누가 알아먹나 이거? 근데 요즘 되게 핫해요. 라떼이즈 홀스 음, 이런 것도 있네요. 그런 꼰대들의 그걸 비꼬는 아, 뭐 약간. 그러면 이 라떼이즈 홀스를 지렛대 삼아서 오늘 김민정 기자가 발제하고 싶은 게 뭔지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네,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요즘 핫한 세대론 가져왔어요. 근데 이게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 세대론이 핫하고 약간 좀 이렇게 무거운 뉴스를 다루는 쪽에서도 이 세대론이 지금 막 핫하게 부상하는 중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SNS나 이런 데서는 뭐 꼰대 감별법, 뭐 라떼이즈 홀스 이런 것들이 좀 유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을 담아서 586 비판에 대한 기획 기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세대 차이나 뭐 세대 갈등, 세대론이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지만 이게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현상으로 발현이 되는 거는 조금 이례적인 것 같거든요. 90년생 직원을 이해하겠다라는 취지의 90년생이 온단가? 곧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를 그렇죠. 기록하기도 네,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번 이거를 뭐 8시 메인 뉴스에서 다루긴 힘드니까 요 뭐 세대론, 세대 차이, 이 세대 갈등에 대해서 좀 불나게 한번 털어보자라는 취지로 저희가 그 60년대 태어나셔서 80년대 대학을 다니신 저희 이번에 50대가 되신 허 선배를 모시고 한번 끝장 토론 해보자, 한번 열심히 그쵸. 털어보자 이런 취지로 한번 그 가져왔습니다. 부장님도 아시죠? 요즘에 586 책임론이 아주 부상하고 있는 거. 그래서 좀 일단 저희 이제 허 선배한테 한번 여쭤보고 네. 싶은 게 저번에 저희 주로 20, 30대 기자들이랑 주로 일을 하셨잖아요. 저희가 또 그렇죠. 사실 예. 40대 기자가 또 있어도 되게 초반 기자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네. 일하시면서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세대 차이가 느껴졌다. 그런 적이 좀 있었나요? 일단은 의사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사소통에 지금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죠? 라테 이소블루스 이거 같이 이렇게 말이 신조어 같은 거를 많이 쓰는데 네. 그런 거를 딱 언뜻 했을 때 이해를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음.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거를 아이들하고 저희 아이가 이제 둘째가 고3인데 고3이죠. 예, 얘기를 하면서 딸아이하고 아 이런 게 뭐 저번에 이제 얘기하면서 이제 뭐 존버라고 방송용어로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계속 열심히 버티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를 좀 많이 알아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이제 용어나 뭐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는 문화 차이, 그다음에 세대 차이 이런 걸 조금 느꼈었죠, 사실은. 태도의 문제라든가 이런 건 어떠세요? 네. 태도는 그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동료들하고 또 저희 선배들하고 비교해 보면 네. 이제 자기 애가 강하다고 해야 되나요? 아. 그런 게 있고 이 물론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은 조금 그전 세대하고 조금 다르다라고 느끼는 부분은 이제 워라벨. 워라벨. 그렇죠. 음. 워라벨이 중요한 거고 음.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가 누려야 하는 자기가 당연히 가져야 되는 권리 이거를 침해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못 견뎌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강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죠. 조금 희생 정신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배 때에 비해서. 뭐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생각을- 여기에 계신 분들은 물론 아니고 아,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런 얘기죠. 그냥 얘기하셔도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좀 이렇게 위아래가 역전된 분위기. 아, 아닙니다. 예. 그러게요. 그러면은 그냥 저도 여기 있지는 않는데 딱 우리가 생각할 때 50대 선배들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예요? 책임자, 책임자, 리더십, 리더십. 뭔가를 결정하고 그 음. 결과에 따라서 책임지는 음. 위치. 음,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죠. 우리와의 차이점. 그리고 생각하는 게 좀 많이 다르다. 뭐 그런 거 좀 느낄 때도 있지 않아요? 아쉬움? 이거 허 선배 오셨다고 얘기 못 하는 거 아니야? 아쉬움. 아, 그러니까 허 선배에 대한 아쉬움이 같이 일할 아니라 같이 할 때 뭐가 이제 아쉽던가요? 주제를 어쨌든 잘못 뭔가 세대 차이랄까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누구를 특정해서는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 뭐 우리 회사든 아니면 다른 기업이든 얘기를 들어보면 네. 조금 다른 시대에서, 그러니까 시대적 맥락이 좀 다른 상황에서 일을 했었던 게 좀 차이로 보이지 않나. 예를 네네.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 언론으로 따지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이제 뭐 스트레이트가 많이 의미가 없어지고 맥락이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이제 매체가 얼마 없고 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정말 좀 시대적인 어떤 그런 백그라운드가 다른 부분에서 일한 것들, 그게 좀 차이로 느끼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그 위기에 대한 감도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희가 언론사에 종사를 하고 있어서 언론사만 한정을 해서 말을 한다면 뭐 이제 모바일로 그렇게 뉴스를 소비하는 세대들이 거의 뭐 저희 또래 세대들이고 네, 네. 또 저희 친구들이나 뭐 심지어 저조차도 TV를 시청하지 않는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고 옛날에 비해서. 근데 그런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한 어떤 장기적인 전략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에 대한 진단 이 거기서 조금 감성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좀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에 대한 어떤 정도의 좀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지금 우리 세대들은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는 얘기들 보면은 야, 그때는 선배 다닐 때는 돈 모아가지고 집도 아파트도 살 수 있고 그 월급 받으면서 그런데 우리는 아니지 그런 거 않느냐 있죠. 막 네. 이런 약간의 그쵸. 박탈감도 느끼고 이게 사실 주요 하두인 것 같아요. 선배 20, 30대 회사 다니셨을 때는 어땠어요? 뭔가 그런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이제 네. 회사에 입사를 한 다음에 그 언론사 기자, 방송사 네. 기자 하면은 좀 꿈꾸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일단 합격 발표되고 들어와서 일하면서 처음에는 좀 신나게 네. 이렇게 다녔고 그랬는데 이제 그때는 조금 일의 강도, 업무의 강도가 지금보다는 훨씬 셌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보통 방송 기자들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 야근을 했잖아요. 야근은 그쵸. 이제 예. 부서에 관계없이 밤에 일하면서 뭐 이제 사건 사고 챙기고 아침에 리포트하고 그러면서 뭐 이제 한두 시간 정도 자긴 잤어요. 근데 그 다음에 사람이 없다고 야 이거는
네가 좀 수고해 줘야겠어. 우리 원종진 기자님, 원씨 수고해 줘야겠어. 이러면은 이제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또 해가지고 가서 일하고. 그 다음에 밤새고 다음 날에. 그렇죠. 어. 밤새고 또 그때 출장도 가는 거예요. 시간, 출장 음식 지방에 시간이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없으니까. 노동 시간 개념 예, 없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게 근데 있었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야근하고 다음날 일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내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여튼 만약 그랬다면은 하셨을 때 정치 제가 부였나?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음. 그리고 그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이제 네. 제 얘긴데 그 결혼식 전날에 출장을 보내는 거예요. 제가 경제부 때 있었는데. 아 선배. 네, 그때 아마 그래요? 저기에 계시는 어. 이현식 부장님도 같이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저희 조금 경상도 분으로 이렇게 쫙 밀어붙이는 황모 부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아.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누구죠? 갑자기 예? 황모 부장님 네, 황모 예, 부장님. 계십니다. 전날에. 그래가지고 그 기아자동차 소아리 공장인가 거기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다 이제 촬영하고 뭐 하고 이렇게 스탠딩도 저 잡고 이제 왔죠. 한 7시쯤 왔는데 이제 기사를 투덜투덜 속으로 거쳐놨으니까 투덜투덜 대면서 기사를 쓰고 딱 하려고 하니까 저를 이제 일부러 붙잡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야 오늘 내일이 결혼식이니까 오늘 한 잔 해야지. 그래가지고 제가 끌려가서 술을 먹다가 12시에 저희 선배한테 얘기하고 탈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깼는데 와. 이제 화장을 하고 이렇게 머리도 하고 음. 미장원에 갔는데 술 냄새가 계속 나가지고 그 정도면 진짜 평생 못 잊으시겠는데요. 아 그렇죠. 근데 그 부장님 말씀은 자기가 경찰 기자 때 결혼식을 했는데 자기는 결혼식 당일날 경찰 기자실에 쓸어서 자다가 갔다. 아. 뭐 이런 말씀을 라떼이즈 해가지고 홀스네. 아,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네. When I was young 네. 그렇죠. 아. 예,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이렇게 돌이켜 보면 확실히 이 문화가 다르고 네. 생각이 다르고 사고의 틀이 다르다. 뭐 이런 게 좀 지금하고 다르죠. 요즘에 그런 일 있으면은 직장 내 괴롭힘 바로 기사 쓸수 될 있죠.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네요. 제목이 예. 나오잖아요, 예. 바로. 근데 그때는 아 이게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 이게 악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구나. 그렇죠. 예. 그래서 다 이해하고 그게 지나간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결혼식 전날 보통 휴가 내지 않아요, 요즘에? 다 안 해봐서 모르죠. 보통은 그렇죠. 예, 네, 좀 전날에 준비하고, 준비 좀 하고. 예, 그래서 저는 신혼여행 갈 때가 제일 좋았던 게 아 음. 일주일 동안에 나를 안 찾겠구나. 뭐 이런 게 있었죠. 저희 직업은 그게 있어요. 안 찾는 음. 갖고 핸드폰을 안 볼 수 있는 그런 음. 자유. 음.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김민정 기자? 저는 그냥 아. 그러니까 시대가 진짜 시대적 맥락이나 배경이 다르다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방송 기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선망하고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 뭐 초기 단계였다 보니까 회사랑 뭐 방송사든 일반 기업이든 회사랑 자기가 같이 막 성장해 나가면서 절정을 향해 가는 그런 느낌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뭐 성장도 둔화되고 뭐 여러 가지 진짜 다변화가 되면서 저희는 이제 뭐 그러니까 자신을 지키는 일, 자기 자신의 어떤 뭐 전문 영역이라든지, 그러니까 회사 외적으로도 뭔가 그런 것들을 신경 쓸 수밖에 없는 맥락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저 생각도 좀 그때는 들더라고요. 회사가 곧 나인 시대였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래도 사실 되고, 나랑 네. 회사는 다르다. 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그때 분들이 많죠. 저희 그 꼼꼼하신 선배님 한 분이 계셨는데 박모 선배님이라고 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분이 책을 내셨어요 그때. 제가 한 아마 원종진 기자 그때쯤 됐을까요? 연조가 그랬는데 이제 내가 회사를 배신할 때다. 책을 내신 거죠. 그분이.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 보기에는 아니 왜 SBS 뭐 시체말로 잘 나가는데 그리고 왜 회사를 배신해? 회사도 별로 기분 안 좋았겠죠. 근데 이게 읽어보면 포인트는 앞으로의 세상은 내가 나를 지키는, 내가 성장해서 나의 가치를 키워서 또 요즘에는 그렇잖아요. 다른 데로 이렇게 직장을 옮겨 다니는 경우도 많고 해서 나의 실력을 키워야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였죠. 그렇죠. 비슷한 맥락인데 예를 들면 선배가 그때 결혼식 때 그렇게 뭐 전날에 술 먹자고 했었던 그런 게 지금 벌어지면 제가 결혼 2번 한. 그러니까 그건 아니, 저한테 만약에 아, 벌어지면 네. 근데 선배는 그때 왜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너 술 먹으러 가자 이럴 때 예. 아니 결혼식 전날인데 뭔 술을 먹어야지 집에 갈래요. 딱 참고 안 조직 참고는 조직 아닌 것 논리, 같은데. 조직 논리. 예. 조직 논리. 예,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이유가 선배들이 일단 그때는 제가 이제 입사해 가지고 한 2년 차 뭐 이럴 테니까 좀 선배들이 무서웠고 그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게 당연하구나. 이게 네. 이 기자 사회의 문화다. 수능하면 살자. 거기에 뭐 반발하면 이게 내가 이거를 꺾어서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게 있었구나. 사실 우리도 한 2, 30년 뒤가 되면은 후배들하고도 또 많이 다를 거예요. 그 그때 문화가. 또 미디어 문법과 저희가 20년 뒤에 네. 저희가 했었던 미디어 문법은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네. 근데 회사에서 하여튼 이렇게 보장해 주는 게 이제 점점 이제 갈수록 선배 시대 때에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많이 없어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회사 말 잘 듣고 열심히 다니다 보면 뭐 무슨 이런저런 연수 기회도 많고 뭐 또 이렇게 뭐 보장해 주는 것들도 있고 또 뭐 등등등등 당연하게 이런 게 있으니까 뭐 그냥 뭐 내가 말 잘 듣고 수능하면 되겠지라고 했었지만 이제 시대가 지나면서 지금 이제 저희 세대나 또래들은 아까 이제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회사를 배신해야 할 때다 이런 그런 내 스스로가 나를 지키고 이렇게 개발하면서 살아야지 무슨 회사 시키는 대로 다 해서 해봐야 나중에 무슨 일 벌어질지 어떻게 아느냐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더 강한 것 같기는 해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음. 사실 이제 오늘 저희가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음. 과연 이 586 책임론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합리적인 의심인가? 과연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게 타당한가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만든 자리예요. 여 특히나 선배 되게 긴장하고 네. 계시는 네, 것 같아요. 그렇진 긴장을 좀 풀어드려야 될 것 않습니다. 같아요 지금. 저희가 네. 이걸 또 갑자기 들고 나온 거는 아니고 네. 그 지금 갑자기 기획 기사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떤 거 있었죠? 참 요즘에. 그 지금 네. 뭐 대표적인 게 지금 중앙일보 창간기획 뭐 네. 386의 나라 뭐 이런 건데 거기서 무슨 설문조사를 하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586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라는 설문조사를 이제 사람들 대상으로 했는데 1위가 이제 뭐 다들 예상하다시피 민주화 투쟁, 민주화 투쟁. 사회 정의 뭐 이런 키워드를 떠올렸고 두 번째가 또 내로남불이라는 그 그렇죠. 키워드가 요즘에 또 그게 또 많이 나왔어요. 핫하니까. 조 예. 장관 사태를 지나가면서 그걸 분기점으로 또 세대론이 불붙은 것 같기도 하고 뭐 경향신문에서도 뭐 90년생 불평등 보고서라는 굉장히 좋은 기획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좀 세대에 주목하는 기사들 그리고 칼럼과 뭐 사설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죠. 특히 이제 저희 다 대학 다 90학번이잖아요. 네, 공부학. 공부학번이라네. 매우 큰 예, 차이가 그렇죠. 선배가 90 몇 학번이시죠? 제가 이제 네. 87학번이죠. 87학번. 80년대 네. 대학 그렇죠. 네. 87학번이시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민주화. 공부학번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대학 시절에도 취업을 위해서 네. 매우 큰 노력을 하고 또 나름 사교육 비용도 많이 투자하고 그렇게 생활했던 친구들인데 저는 가운데고 선배가 87학번이시면 한참 대한민국이 아주 뜨거웠을 때였잖아요. 그때 1학년이었으면 그렇죠. 그때 얘기 들어볼게요. 그때 어땠어요, 선배? 처음에 이제 좋아가지고 대학에 들어가면은 야 이제 고등학교 때 고생했으니까 망고땡이다 즐겨보자 해가지고 네. 딱 들어갔는데 그 87 민주항쟁이 딱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1학기 때부터. 그래서 그때 아시겠지만 노태우 정권 해가지고 6.29 선언이 나왔고요. 그러면서 그거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계속 이제 제가 있었던 관악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광장이나 이런 데서 계속 시위를 했죠. 집회를 네. 갖고. 그렇게 했었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시험도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가자마자 시험을 안 치르게 되고 물론 한두 명 이제 공부가 중요하다, 가치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학우들은 한두 명 정도 교실에 들어가 시험 본 경우는 있었으나 대부분 이제 안 한 거죠. 그러면서 교수님들도 좀 이해를 해주시는 이해를 해주셨죠. 네. 이해를 해주셨는데 일부 과목은 이해를 못 해주셨죠. 안 해주신 분도 예, 계시고. 그러니까 뭐 C 뭐 이런 것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 87학번 뭐 그때 그리고 저희 잠깐 위에 선배들 하면 학점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예요. 예,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 87년도에 그 격동의 한 해를 보내시고 나서 88, 89 뭐 군대도 갔다 오셨지만 그때 취업 준비랄까요? 그때는 어떤 식으로 좀 하셨어요, 선배? 일단은 그때도 네.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시험들 있잖아요. 뭐 고시도 있었고 뭐 언론사 시험도 있었고 회계사 시험도 있었고 이런 거를 주로 했어요. 좀 이른바 스카이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는 그렇게 취업 걱정을 크게 지금처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스카이 대학이라고 할지라도 한 번에 합격되는 일이
한참 예, 예. 또 경기가 좋을 때여가지고 취업하는데 큰 맞아요. 어려움이 없었다는 그렇죠. 예, 말씀이죠. 예. 경기가 좋았으니까. 예. 이것도 사실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 세대 간의 격차의 또 출발점이 또 여기서 시작되는 것 같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힘들게 들어와서 엄청난 노력을 투자하는 세대와 또 어찌 보면은 그 경제 호황을 이제 그때 이제 한복판에서 취업을 한 세대와 확실히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박탈감 같은 게 매우 중요한 사회 감정인 것 같아서. 지금 대학생들 이제 뭐 그 사회 참여 활동이나 뭐 학생 운동 안 하고 1학년 때부터 뭐 자기 스펙 쌓고 취업 준비한다라고 약간 비판적인 어조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현실이 1학년 때부터 되게 열심히 스펙을 쌓아도 그 소위 말하는 좋은 기업들, 대기업 한 번에 취업하기가 쉽지 않아서 대부분 그냥 5학년을 그냥 그렇죠. 디폴트 값으로 5학년을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박탈감을 느끼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기성세대가 왜 요즘 대학생들은 사회의식이 뭐 떨어지냐라는 취지로 접근을 했을 때 그런 차원에서 좀 박탈감이나 이제 반발심을 느끼는 것 같고, 어떤 소설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 화염병을 들고 거리에 나섰을 때 던질 곳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명분도 얻을 수 있고 뭐 실리도 얻을 수 있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었다면, 지금 이제 20, 30대를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사회적인 뭐 지금 막 명분을 무슨 운동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잖아요. 명분도 얻기가 어렵고, 그렇다고 뭐 실리를 얻을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런 이제 허 선배 말씀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정의와 실리를 둘 다 어쨌든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정의로운 어떤 이른바 지금 586들이 했던 그런 사회 운동이나 이런 걸 해도 충분히 취업 걱정을 하지 않은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나름의 보험이 있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그 부분은 있을 거예요. 이제 지금 정치권에서 네. 보면은 배지를 3번, 4번 다신 분들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586 운동권 분들이 많잖아요. 네, 네.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취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제 군대에 잡혀서 끌려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학점이 뭐 좋을 리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자기를 좀 희생한, 민주화를 위해서 좀 희생한 부분이 좀 컸다. 그 투옥된 분도 부분은 계시니까.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왜냐면 제가 그거를 잘 적극적으로 더 그분들처럼 참여하지 못했던 그런 뭐 좀 마음의 빚 이런 거는 좀 있는 거죠. 부채 의식 이런 게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일각에서는 저도 이제 뭐 조간 기사, 기획 기사를 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권의 상당수 인사가 이른바 그런 운동권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신 분들이 많고, 지금 정치로의 어떤 정치 무대로의 발판은 그때의 어떤 운동권의 역사에 자기가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따라서 정해지는 게 좀 많다고 보는 게 주류적인 그렇죠. 시각인 것 같아요. 일리 있는 포인트고, 저도 비슷한 기사 같은데 그걸 읽었는데, 그 왜 그랬냐면 일대 전환점이 87년이거든요. 그렇죠. 네. 87 민주화 항쟁 이때였는데, 이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아무래도 학생부도 지도 세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도부가. 그러면은 87년도, 그리고 그러면은 그 위에 뭐 예를 들어 86, 87은 새내기니까 86, 85, 84. 그다음에 이제 군대 갔다 왔거나 뭐 하면은 82, 83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분들이 이제 좀 지도부로서 학생 운동, 민주화 운동 이런 거를 좀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아마 그분들이 핵심이 돼가지고 그런 게 이루어질 수 있고, 그리고 그분들 간에 아무래도 좀 끈끈하게 좀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런 어떤 가치를 가지고 뭉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분들 간의 네트워크, 인간적인 네트워크가 형성이 됐을 거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위치에 정치권에 들어가서 됐으면 이렇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좀 발현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허 선배가 이제 이거를 뭐 정치부 기자 생활도 오래 하시고 하셨으니까 그거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제 이제 이거를 연구를 했더니 이게 진짜 데이터로 나타난 연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강대 이철승 교수가 이제 정치 분야와 경제 분야를 연구한 건데, 일단 정치 분야 먼저 말씀드리면, 실제 이제 그 세대별로
국회의원 입후보자 수, 그다음에 당선자 수 이거를 쭉 우리나라 광복 이후부터 쭉 통계를 다 나래비를 세워서 이렇게 내봤더니 이 2010년대부터는 이제 386 세대가 국회의원의 입후보자, 그러니까 후보로 나서는 사람들 수랑 당선자 수에 있어서 해방 이후에 이렇게 많은 점유율 파이를 먹는 세대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2010년대부터는.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쪽에서도 이제 386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조직률을 보이고 노조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이제 서로 이제 뭐 끌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시민단체 쪽에서 이 정치 쪽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 그게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다더라 그런 것 같아가 아니라 연구를 해보니 실증 데이터가 나온다는. 연구에 돈도 많이 벌었다라는 경제 쪽 얘기도 지금 드릴까요, 말씀을? 한번 해보죠, 그냥 이왕. 그래서 그 연구 결과가 이제 정치 쪽에서 이 386들이 이제 그렇게 진출을 해서 모두 장악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선배가 말씀하셨잖아요. 그 운동하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빡세게 운동해서 이제 뭐 빨간 줄도 가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시민단체 쪽으로 갔다 정치 쪽으로 간 거고, 아까 말씀하신 고시나 이제 이런 게 조금 안 되거나 해서 기업 쪽으로 간 사람들도 이제 많을 건데, 그거를 또 연구를 해보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100대 기업에 있는 이 임원급들 있잖아요. 그거를 싹 다 이제 전수조사를 한 거예요, 이 연구자가. 그래서 이렇게 나래비를 세우고 쭉 해봤더니 역시나 이들이 이제 취직을 90년대 이제 했다가 97년도에 우리가 IMF가 터졌잖아요. 그때는 이제 이 386 세대가 아직 입사 10년이 안 된 세대다 보니까 이 세대를 자르기에는 조금 그래,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 윗세대를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386이 이제 대거 빠르게 이제 관리직이나 더 이제 위쪽 상층 쪽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풀린 했다. 군번이라고 하죠. 그렇죠. 군대 용어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진입을 하기 시작을 했고, 그게 이제 계속 세월이 거치면서 심화가 되다 보니 이 지금 이제 현재 이제 2016년 정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386 세대가 역시나 이 해방 이후 모든 세대를 다 통틀어서 대한민국 100대 기업의 소위 관리자 자리, 임원급 관리자 자리를 가장 많이 차지한 세대가 됐다는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어서 되게 화제가 됐고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선배 보시기는 어떠세요? 지금 이제 선배 부채 의식도 말씀하셨잖아요. 어쨌든 대한민국 민주화의 그 386, 지금의 586들이 기여한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사회적 자원이랄까, 경제, 정치적인 영향력, 그리고 거기를 많이 그 잠식이라고 해야 되냐? 그런 세대는 또 맞기도 하고, 어찌 보면 되게 양면의 칼인 것 같은데, 선배는 그 당사자 세대로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일단 그 기득권이라고 지금 그쵸. 얘기가 나오고 있나요? 우리 기득권을 가진 세대. 근데 이제 사실 이 기득권 586 세대가 가진 거는 맞아요. 어떻게 시대적인 변화가 이 상황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말씀하셨다시피 IMF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그러면은 그 586 세대가 그걸 다 가졌냐? 이건 또 아니에요. 보면은 비주류가 있고 586 세대 내에서도 주류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학생 운동, 심지어 그 당시 학생 운동을 하고 그거를 이제 다른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저 부채의식도 느끼고 하면서 뭐 시민단체가 됐던 어디 이제 통로를 통해서 정치권에 들어와서 배지를 단 분들도 보면, 그러니까 이른바 스카이 대학이라는 좀 주류 운동권, 그 다음에 지방에 있는 어디라고 얘기하는 좀 그렇고요. 거기 출신, 그런 대학 출신인 비주류들 이른바 이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쪼개져 있다. 제가 정치부 기자를 좀 오래 했는데 이렇게 서로 이제 뭐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면 친하게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거의 비슷한 세대를 살았고 민주화 운동을 같이 했기 때문에. 하지만 뭔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또 더 이제 주류 내에서도 좀 이렇게 핵심 코어가 아닌 층, 그다음에 아예 주류가 아니고 비주류였던 분들, 이 부분은 조금 나눠져 있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 중요한 게 사회에서의 자원은 그 일자리가 됐든 어떤 권력이 됐든 뭐가 됐든 유한한 거잖아요. 이거를 좀 파이를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은 배분의 문제, 분배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그러면
얼마나 다 잡고 안 낳느냐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 지금으로부터 한 7년, 8년 정도 됐을 것 같은데 정치부 기자였는데 그때 국회를 출입하면서 지금 삼선 의원이세요. 삼선 의원 지금 이름을 뭐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분하고 밥을 먹으면서 얘기를 했죠. 근데 자 인정을 한다. 민주항쟁에서 자신을 희생하면서 어떤 분들은 또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 네네. 그렇게 하신 거는 인정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이는데 그런데 지금 한 해, 두 해, 세 해, 네 해 흘러가면서 왜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포함입니다. 586 세대. 왜 후배들을 키우지 않냐라는 질문을 했었죠. 좋은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 다음에는 들어오는 이 밑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줘야 되는데 위에서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비춰지냐면은 밑에서 아래 세대가 보기에는 아 이거 혼자서 다 해먹으려고 해?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렇죠. 경제적으로는 지금 젊은 세대, 밀레니얼 세대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보다 경제적으로 못 사는 정확히 얘기하면 못 살 수 있는 첫 세대다 대한민국에서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정치적인 권력이 됐든 경제적인 권력이나 경제력이 됐든 이거의 배분 일자리로 가겠죠. 또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참 뭐라고 그랬어요? 왜 키워주지 않냐 이렇게 인정을 했죠. 인정을 했는데 그게 사람이 참 맘처럼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선배 말씀은 어쨌든 이 386 혹은 586 안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고 그 안에서도 위계 서열이 있는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즉 하나로 범주화시켜가지고 무조건 다 잠식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인 것 같고 두 번째는 또 어쨌든 이런 자원을 많이 잠식해 왔고 그래서 기득권이 됐다라는 것은 또 어느 정도는 또 선배도 인정을 그렇죠. 하시는 예, 것 예. 같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득권 이거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을 인정을 받은 거는 희생이라는 게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평가할 만해 가지고 준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그게 어찌 보면은 도덕성하고 관련이 되는데 그 기득권의 명분이 되는 도덕성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거는 이제 타격이 큰 거죠. 그 점에서는 이제 젊은 세대들 20대 30대의 생각에 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런 정서가 감정적인 정서의 문제가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세대론을 들어서 좀 물타기 하려는 시도다. 그러니까 이런 자본의 어떤 문제와 이때까지 우리가 계속 직면해 왔던 그러니까 청년들의 이런 불안감과 분노의 원인이 마치 새로 등장한 586을 좀 희생양 삼아서 타겟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보수 세력의 어떤 비판의 도구로 세대론이 사용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좀 있기는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게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연구에 이제 학계에서도 나온 그런 거였는데요. 그러니까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래 문제는 다른 데 있는데 어떤 계급 문제나 자본 문제나 이런 데 있는데 그 586 뭐 옛날에 그 운동이나 하고 그러던 놈들이 내로남불로 강남에 집 사고 이런 놈들이 다 헤쳐먹어서 그런 거야 라는 식의 희생양을 갖고 와서 이 문제들을 이렇게 왜곡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학계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뭐 아까 이 허선배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586이라는 세대가 엄청나게 그 이 다양한 이 층위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집 갈 때 이렇게 밤에 술 먹고 이럴 때 갈 때 보면 대리운전 아저씨 하시는 분들 다 50대 아저씨들이 그렇게 많아요. 택시 운전하시는 아저씨들도 밤에 그렇게 힘들게 돈 버시는 분도 50대들이 그렇게 많고 그 이번에 이제 고용률, 실업률 이런 거 통계낼 때도 40대 후반 50대 일자리들이 없고 그들의 소득 수준이 하락하고 이런 것들이 눈으로 보인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자본과 계급과 이런 걸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좀 뒤로 미룬 채 아까 말씀하신 뭐 서강대 이철승 교수의 연구나 이런 게 너무 세대만 갖고서는 이렇게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를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학계에서는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철승 예. 교수는 어떻게 대안을 제시를 하죠? 이철승 교수는 네. 굉장히 아주 강하고 명확한 견해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희들의 말대로 비판자들의 말대로 자본의 문제, 계급의 문제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근데 586들이 해먹어도 너무 많이 해먹고 있다. 그래서 이 586들의 정치적 자본 독점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에서 기업의 자본 독점 이런 게 뭐 예를 들면은 대기업 임원의 72%를 586이 차지하고 있고 국회의원의 44%를 차지하고 있고 이거는 너무 간 거다. 그럼 제도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된다라고 제안하는 게 있나요? 586이 물러나야 된다는 물러나야 거고요. 된다. 586이 용퇴해야 된다는 게 일단 주장에 깔려 있고 어. 물론 막 제도적인 그 대안까지 구성해서 내놓진 않아요. 왜냐하면 임금 사회학자니까. 피크제 이런 것도 있었다고 얼핏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런 거를 이제 언급은 해요. 네, 그러니까 아. 일단 586들이 그 임원들의 상당수를 차지하면서 이 많은 임금을 받고 있으니까 임금 피크제를 강력하게 시행을 해가지고 586도 임원들의 돈을 깎아서 그 돈으로 이제 새로운 세대들 채용을 하는 그 재원으로 쓰자라던가 뭐 그런 이제 그 다음에 뭐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이 세대적으로 약간 젊은 정치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강제력을 넣을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던가 그래서 굉장히 좀 강제적인 수단을 발휘해서라도 이 586 세대들의 이 용퇴를 만들어내지 네. 않으면 미래가 없다 이런 주장을 해요.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음. 지금의 586 세대가 지금 지출이 제일 많은 시기잖아요. 음. 애들 거의 대학생 혹은 이제 결혼해야 될 시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돈이 매우 많이 나갈 시기인데 이런 말을 들으면 좀 어떠세요? 586 당사자로서. 이 네. 떠오르는 거는 이제 네 글자 100세 시대, 100세 시대. 노후 아, 불안 노후 이렇게 되는 불안. 거죠. 네. 공지지. 예, 예? 동공지진.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저희도 그 생각은 해요. 네.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한 다음에 만약에 퇴직을 하면 퇴사를 하면 그 다음에 뭘 해 먹고 살아야지라는 이 선배, 불안감이 있는 거죠. 형수님 전화 오셨습니다. 예, 예. 끊었고요. 집사람이라고. 예. 예.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한 이제 노후 불안에 대한 걱정이 사실은 좀 있고요. 그럼에도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가장 많은 이 소득이 있는 세대 그 맞는 것 같고 또 그러면서도 지출은 그만큼 또 애들 키우는 것 때문에 지출은 들어가야 되고 그게 고민이 사실은 있는 거죠.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근데 세대로운 논의가 좀 적절한 시기에 떠올랐다는 생각도 드는 게 최근에 또 그 경제 활력 대책 회의라는 게 열려서 네. 그 계속 고용 제도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2013년에 법정 정년을 60세로 제정을 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선배 말씀하신 대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이 정년을 연장을 하는 그러니까 법정 연한을 올리는 것에 대한 논의를 2022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대론의 어떤 관점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고령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인구 구조에서 누가 생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좀 맞닿아 있는 거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이철승 교수도 계속 임금 피크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임금 피크제 폐지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이제 일부 노조에서 특히 공공부문 노조에서는 그렇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문제예요. 네. 각자 또 사실 이철승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조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제 또 그러니까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집착 뭐 네, 이런 거에 대한 노조에 비판. 대한 비판을 많이 이철승 교수 네, 연구에서 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586 세대들이 민주화 이후에 이 대기업 들어가서 노조를 조직을 해서 근데 그 노조를 정규직 중심의 노조로 만들고 이제 채용을 이제 좀 이렇게 막는다던가 그게 이제 정규직 노조의 임금 상승 투쟁에만 주력을 하다 보니 새로운 채용이나 뭐 이런 게 잘 안 되고 비정규직 채용이 늘어나는 그런 이 과를 저질렀다라고 비판하고 거기에 대해서 진보적인 학자들은 굉장히 또 이철승 교수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전형적인 보수 레토릭이다 이거. 한국 사회의 자본의 문제, 그 대자본들의 어떤 횡포와 이런 거는 지적 안 하고 그 임금 받아서 월급쟁이 생활했던 그 50대 노동자들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뭐 돈 많이 받는 사람한테 음. 세금 더 내게 하고 이게 먼저지. 뭐 이렇게 생각할 그런- 수도 그런 있겠네요. 거죠. 예.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참. 그래서 오늘 참 우리 계속 세대 갈등 이야기 하고 있는데 김민정 기자 보기에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해결책이요? 진짜 예. 어려운 문제죠. 네. 아니 세대로 이렇게 나뉘는 게 우리 사회 발전을 위해서 효율적인 단위라고 생각하세요? 세대 갈등이라고. 근데 하는 게? 아까 예. 선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그 세대 갈등 세대 안에서도 586 세대 안에서도 굉장히 그렇죠. 다양한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분화되어 예. 있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이철순 교수의 그 뭐 기업
대기업 임원의 70%이 부분에 대해서도 SNS에서 좀 비판받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계열적으로 지금 50대인 사람들은 3, 40대의 기업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쯤이면 관리직이나 이런 고위 그 임원직이 올라가는 게 상당 부분을 점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계열적으로 당연한 거 아니냐. 그거를 뭐 586 세대의 문제고라는 식으로 좀 일률적으로 얘기하기엔 통계적으로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더라고요. 하기사 또 우리나라는 좀 기수 문화가 강해서 그 해당 기수가 보통 이 자리에 선점하는 시기긴 한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거는 요런 이제 세대 간의 갈등과 이런 것들이 네. 우리나라에서만 나오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해외에도 찾아보니까. 있어요. 예. 예. 그래서 특히 이제 유럽이나 선진국 같은 경우도 이 얘기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그건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문화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여러 부분 나오는데 일단 지금 경제적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부분을 좀 조사한 걸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가 터져가지고 다 같이 그렇죠. 힘들었잖아요. 근데 네. 그 이후에 보니까 스페인과 프랑스 같은 경우에 65세 이상 고령자들이 일반 노동자들보다, 그러니까 연금 받아서 사는 노인들이 일반 노동자보다 더 많이 번다는 거예요, 소득이. 그러면서 왜 자꾸 저를 보면서 네? 눈을 아니, 부라- 아니에요. 네, 자료 아니 선배 유럽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유럽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다는 거죠. 프랑스랑 스페인도 그렇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도 연금으로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이 노동자 그러니까 일해서 버는 사람들의 거의 이제 77%까지 갔대요. 영국 89%까지 갔고,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이제 소위 일 안 하고 연금으로 사는 이 노인들의 이 경제적인 소득 수준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해외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런 갈등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고, 해외 언론도 많이 이걸 다루고 있더라고요. 세대 전쟁 이런 단어를 쓰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이코노미스트지 같은 데서는 그 기사에서 어떤 것도 조사를 이분들이 했냐면, 영국에서 10만 명당 자살률을 해봤더니 30대 40대는 금융위기 2008년 이후에 자살률이 확 느는데 70대는 90년대부터 자살률이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어요. 점점 그러니까 해피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서 이 세대 간의 이 경제 불평등, 행복의 불평등, 삶의 불평등을 해결한 대로 나가야 된다. 이런 논의가 벌써 2010년대 초반부터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랑 좀 다른 점은 뭐냐면, 짧게만 말씀드리면 이제 이런 논의가 조금 더 길게 진행이 되다 보니 영국에서는 이제 의회나 이런 데에서 실제 그럼 연금을 어떻게 줄일 거냐, 임금 피크제를 그러면 몇 살부터 어떻게 시작할 거냐 하는 구체적인 정책 논의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물론 이제 거시적인 담론에 대한 얘기는 처음엔 필요하겠지만 이제 거기에 머물지 않고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갈 거냐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상황. 근데 연금 추수나 임금 피크제 같은 것도 진영 논리가 개입이 돼 있어서 아마 쉽게 논의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연금 문제나 이런 것들은 또 시작을 할 타이밍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긴 하네요. 이게 경제적인 문제잖아요. 사실은 네. 그렇긴 한데 이 경제적인 이 문제도 정책적인 부분이고요. 정책 시스템을 마련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런 것들이 대부분 법이나 이런 제도로 확립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정치 부분에서도 조금 젊으신 분들, 청년 세대들이 좀 더 많이 참여해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다. 왜냐면은 그래야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 세대들이 목소리를 더 낼 수 있거든요. 안 그렇고 사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조금 제 또래에서는 싫어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 이제 비중으로 따지면 뭐 국회의원도 그렇고 그 정치권 내에서의 그 역할, 비중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른 뭐 선진국들을 보더라도 좀 줄여 나가야 되고,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좀 더 비중을 늘려 나가야 되고, 이게 맞는 거는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온 것 같아요. 벌써 1시간 저희 보통 다 1시간 돼가네요. 정도 하는데 벌써 이렇게 1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선배 덕분에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이 이 된 말을 것 같아서. 너무 많이 한 것 같고, 아우, 아유, 아니에요. 쓸데없는 말이 많았던 아니에요. 것 같고, 아이고, 자주 나오셔야 되겠는데. 눈총을 받으면서 불청객으로 자주 오시죠, 선배. 그러니까요. 네. 고정 불청. 3주에 한 번씩.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오늘 지금까지 586 세대를 지렛대 삼아서 이 세대 갈등에 대한 문제를 좀 짚어봤습니다. 오늘 유독 이철승 교수의 이야기가 많이 언급이 됐는데
아무래도 연구기도 그렇죠. 하고. 그 586에게 책임을 지어야 한다라는 주장, 또 어떤 식의 책임을 지어야 하느냐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책이었고, 또 뭐 이거에 대해서는 뭐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적어도 이 대한민국 사회의 이런 세대론에 대한 논의를 추동한 책이기도 해서 좀 집중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아무튼 좀 저희가 오늘 세대 갈등했지만은 또 586을 특히 중심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우리 대표값으로 우리 저희 이슈치 팀장이었던 지금 허윤석 뉴미디어 부장님께서 나오셔서도 좋은 말씀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어쨌든 이런 세대 갈등이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좋은 제도 만들 수 있도록 우리도 기사 열심히 씁시다. 열심히 발제할게요. 네, 네. 열심히 발제하시고 저도 열심히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